가족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그 다음에 그 어떤 변하지 않는 그 관계로 인한 고통, 또 여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어떤 제도로서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최소단이 이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은폐된 어떤 노동이라든가 폭력, 불평등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 밑에 한국인에게 좋은 죽음이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 부모님 저렇게 이야기하실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중간중간 표현했던 것처럼 시장은 돌봄 기관들이 시장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돌봄의 어떤 사회적 환경은 좋지 않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몸도 감정도 없기를 요구하는 경제적 논리의 돌봄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아마 이제 GDP라는 허구 이것을 이제 아까 제가 돌봄 노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돌봄을 공짜로 무한히 공급되는 이 자원으로 간주하는 경제학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대적 어떤 성별 분업의 어떤 제도와 이런 면들이 있는 것, 여성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여성은 근본적으로 돌봄적 어떤 일하는 한상 이러면서 저는 이제 이게 무서운 것 같은데 생애 전반에 걸친 돌봄의 누적 효과로 아이도 돌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늙으니까 좀 나이가 드니까 중년이 되어 가니까 부모를 또 돌봐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여성들에게 결과적으로 노년 여성 빈곤이 이렇게 처해지는 어떤 이런 현실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여기 부분은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돌보면서 이제 가족의 어떤 부정이 가족이 돌봐야 된다. 이걸 떠나서 어떤 사회적 돌봄 이런 부분들 여러 가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우주는 인간의 존재 조건이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가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의존적 존재라는 게 본성일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돌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기본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본성에 입각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돌봄이라는 것 자체를 단순하게 그 개인적인 어떤 한 가족 단위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국가가 제공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돌봄은 시민의 어떤 권리의 문제이고 민주주의라는 말은 제가 이제 쓴 이유는 일종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참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같은 돌봄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서는 아무튼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 하냐면 여기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회사 동료들이나 사회적 친구를 사귀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노후 되면 근거리에서 같이 살아가자 이랬을 때 사회적 가족 일종의 대안가족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어렸을 때처럼 우리 젊었을 때처럼 뭐 예를 들면 담양에 땅 사갖고 우리 집 짓자 뭐 이런 정도는 너무 부담스럽고 근거리에 같이 모여 살자 이런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는데 아무튼 그 신뢰나 유대 상호관계 친밀감 이런 걸 꼭 가족으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사회적 친구 내지는 직장 동료 이들과도 충분히 신뢰, 유대, 친밀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상상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이 가족 돌봄의 부분을 넘어서 시대에 맞게끔 일종의 뭐 사회적 돌봄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넘어가 보면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기꺼이 돌보는 것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이랬는데 최소한의 조건은 돌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사회제도와 정책이 있어야 된다. 불이익,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이 불이익적 요소다고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저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돌봄을 마친 이후에도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쩔 수 없이 1년 돌봤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삶이 여전히 가능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일정 정도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있는 것. 나만 돌보지 않는 것. 독박한 돌봄 말고. 그 다음에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혼자 하지 않을 수 있는 단계만. 돌봄 생태계가 있는. 이랬을 때 우리가 돌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조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돌봄을 받는 역량을 증진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요양보호사가 이런 말 했거든요. 국민은행 창구를 갔는데 너무 자존심 상했다. 창구 아가씨가 이제 아가씨라고 말하는 직원분이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오메 아줌마가 바뀌었네요.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돌봄 일단 이제 나올 건데 좋은 돌봄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그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돌봄의 가치는 물론이고 그 제공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예우해주는 문제 또 그들이 실제 그 예우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그들의 근로 조건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것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줌마 맨날 아줌마라고 한대. 그 다음에 이제 시민성, 시민적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상상이 필요하다. 친한 관계하고 평등한 관계는 다르다고 하네요. 친하면서도 평등한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몸의 어떤 가까움은 돌봄이 필수적이다. 이제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근거리에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과 서로 어떤 돌보는 그러면서 심사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소개됐는데 영국의 그 어떤 서클 운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종의 대한가족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근거리에 있는 분들끼리 한 4일 많으면 한 10일 이분들이 우리는 아직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국가 너희들은 좀 있다고 우리 도와주라.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젊었을 때 예를 들면 전기를 만지는 기술자였다. 그러면 할머니 집에 전기와 관련한 부분은 그분이 이렇게 땜빵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여전히 나는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이러저러 한다고 하면 병원 가는데 다른 대한가족 분을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이동시켜드린다든가 이제 이런 어떤 서로 돕고 나누는 이런 대한가족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늙으면 아기가 된다 이거 그랬다고 어르신 이러면서 거의 돌보는 사람들 반만 나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권위적이고 폭권적인 어떤 우려계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필요한. 그러니까 만약에 정든 마을에서 정든 이웃이 있는 정든 가족이 있는 곳에서 죽을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제가 의료복지 하고 있으니까 의료복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가 아주 일상화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아픈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관련한 부분은 병을 살살 옮겨야 되는 거지 대부분 병을 예를 들면 급성기 이런 것처럼 수술한다든가 아니면 딱 고쳐버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픈 몸을 달랜다고 하면 전인적 진료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르신의 영양도 봐야 되고 다른 질병과 관계도 봐야 되고 이 어르신의 어떤 정신건강 이런 부분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도 살펴야 되고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전인적인 어떤 진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어르신들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의사나 의료인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면서 일종의 주치의제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어떤 그 1차 진료가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방문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이런 게 돌봄 친화적인 어떤 사회 환경의 우려적 영역에서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막 방문 진료 이런 걸 법제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돌봄 제공의 어떤 정의로운 분배, 돌봄의 측정 불가능한 가치 뒤에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질병, 늙음, 돌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이해를 높인다든가 정책적 변화에 있어서 돌봄의 가치라든가 윤리, 방향성이 반영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문구를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질병의 암흑의 구성원이고 회복사의 구성원이고 돌봄사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정의한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돌봄을 받는 사람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이제 여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인간의 의존을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 기초에서 돌봄 윤리가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 다음 한번 나온 거 한번 봐볼게요. 다음 한번 여기를 설명을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 의존적 존재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한번 해보면 돌봄 활동은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의존적 관계 활동이다. 동의하는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은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일상적인 신체적 정서적 접촉이 일어나는 활동이다. 그 다음에 돌봄 활동은 정신, 육체, 감정이 복합적으로 중첩되는 복합활동이다. 다 통일하시죠? 네. 그 다음에 돌봄 활동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이 활동 수단이자 대상이 되기에 돌봄 수혜자 몸 상태와 함께 그의 자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고 작업이기도 하고 감정 작업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또 활동 과정 자체가 표준화되거나 합리화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대단히 감정적인 노동, 그 다음에 관계지향적인 노동. 그러니까 얼마만큼 돌봄 제공자나 주보호자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돌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 돌봄 제공자도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성찰과 자기 성숙이 전제되어 있는 활동. 그 다음에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인정하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도화하고 정책화한다고 하면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는 유일한 관심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노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생활지원사가 강주에 한 860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을 운영하는 기관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 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갖고 첫 모임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다 노무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어플을 만들자. 어플을 만들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태그. 그러니까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가면은 이걸 딱 찍어야 돼. 이렇게 하고 시간 확인.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모든 관심사가 어디가 있냐면은 이 860명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건가에 모든 관심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행 기관에서 아침마다 56명을 가지고 조회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지 제공했냐? 왜 그 어르신한테 9시에 가야 되는데 9시 10분에 갔냐? 뭐 이런 통제와 관리 중심의 관리가 진짜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돌봄의 특성이라든가 성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단히 사적인 영역이고 관계 중심의 영역이고 그 성과 자체를 어떤 표준화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돌봄은 100명의 노인이 있다고 하면 노인 그 돌봄 다 달라요. 100명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15명 노인한테 가는 게 중요하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이 거기에서 교류되고 어떤 돌봄을 행하고 이런 것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돌봄의 성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조건에서 어떻게 돌봄 제공자고 돌봄 수혜자의 어떤 서비스 제공 체계를 이렇게 제도화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같은 말인데 돌봄의 활동이 왜 어려운지 보면 돌봄 관계는 둘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돌봄 상호관계에서 감정적인 도덕적 호혜성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돌봄은 인간을 생활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돌봄은 인내에 관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한번 중간 정리를 계속 한번 해 나가보면, 제가 이제 부정적인 면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가 한 10년, 15년 가게 되면 만약에 이러한 돌봄에 대한 가치 인식 수준과 자꾸 경력단절 여성들 1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을 노인 요양 쪽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어떤 저비용, 시간 따먹기 이런 형태로 된다고 하면 한 10년 후에는 이게 그분들한테 욕이 될까? 우리 사회도 예를 들면은 이주 여성들이 돌봄에 대거 진출하고, 우리 최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시면 저기 예를 들어 이주 여성이 돌보고 막 이래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은가요? 어쩐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처럼 미국 보면 대부분 유색인종이라든가 아무튼 흑인 계열 쪽 여성들이라든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빨리, 제가 논리는 부족합니다만 돌봄에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사실은 요양보호사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참합니다. 처참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하게 그냥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 계약한다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 몇 시간 노동하면 또 사대보험인가 이런 거 넣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30분 단위로 줄여버린다든가 막 이런 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요양기관의 차원들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적 어떤 수익 발생 이런 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돌봄 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봐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준비가 덜 되어서 주저리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노년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떤 것일까, 뭘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강주 노인들의 어떤 처지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그들 주체적으로 공론인자는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삶의 결실의 시기, 이 시기를 잘 거쳐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돌봄과 관련해서는 뭐 어찌되었든 간에 여전히 가족에 의존하고 그 가족의 기대 이런 거에 목매 있다가 결국 어떻게 안 되면은 요양원을 들어간다든가 요양병원을 들어간다든가 요양병원도 아마 우리 강주 같은 경우는 어림잡아서 한 7,000베드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율로 이야기하면 강주가 요양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 어떤 시정화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좋은 돌봄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가족에 의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돌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정책적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건지 또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진 않았죠. 적절하게. 네. 네, 그 돌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종민 강사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래도 간단하게 그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강사가 질의응답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볼 것인지 토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대략적으로 이해했던 바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나이 든다는 것이 쓸모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존재 그 자체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이것을 자체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좀 실용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나이든 존재에 대한 돌봄의 체계가 어떤 너무나 사적인 차원에서 강요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적 효율성과 효용성의 어떤 관점에서 이 돌봄의 체계가 재편되는 것도 문제다. 제3의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방향은 뭔가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는 돌봄의 체계,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체계여야 하고 이것을 위한 사회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광주수업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강사님의 말을 이해했는데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이해했던 것들이 좀 다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강사님께 한번 질의응답도 하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이런 돌봄의 체계란 무엇인가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지만 훌륭한 돌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기대하신 이상으로 던져주는 바와 시사하시는 바가 굉장히 커서 감사드리고 이제 그 문제에서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돌봄이라는 부분들이 타겟팅이 지금 노인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인간의 전원이라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엮어진 작은 사회는 큰 사회 속에서 저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조금 더 그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났었던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유럽에서 한국의 어떤 돌봄 서비스, 노인과의 그런 관계들이 유럽이 조금 심각했을 때 와서 보니 한국은 대가족 사회에서 서로 돌봄과 돌봄들이 계속 순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최근 1인 가구가 되면서 다액화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저는 이제 그 돌봄이라는 것들을 어떤 그런 그 뭐 이렇게 자본주의가 되게 팽창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자본주의의 그런 문제로만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되게 팽배해 있다라는 것들에 동감을 하고요. 그럼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분들은 저는 이제 그 많은 사회 속에서의 예산이라는 부분들에서 충분하게 주어진다면 결국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15명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서너 명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받쳐주는 것들은 결국 사회 속에서 받쳐주는 것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한 건지 예산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하고 두 번째는 사례가 있다면 저는 마을 속에서 마을 공동체 속에서 돌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근거리 쪽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좋은 사례가 조금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 영역으로 한번 보면 그 2018년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 국민이 쓴 진료비의 약 한 42%인가? 2% 정도를 65세 이상 어르신이 그 의료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87조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50%가 금방 이렇게 달성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아무튼 들리는 전설이 많은데 아무튼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어르신한테 한 200을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빼낸다는 것은 비급여 품목하고 자기 본인 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양병원은 한 달에 250을 못 빼내면 그 요양병원 바보 요양병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양병원도 우리가 어르신의 병을 치료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요양원보다는 의료적인 영역이니까 조치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부는 정확하게 사회적 입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의료적으로 잘 돌봐주고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간병인이 돌봐줄 거다.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정부 논리로 이야기하면 좀 일부 맞은 것도 있어요. 이런 그 입원 중심의 그 어디에 입소하는 중심의 돌봄에 대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강주도 서구가 시범 지역인데 한 해에 31억씩 예산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정든 마을에서 자기 집에서 살아갈 죽음을 맞이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 체계를 그렇게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주거를 그렇게 만든다든가 돌봄을 충분하게 제공한다든가 복지적 요소를 제공한다든가 이제 이런 형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모르겠어요. 예산 문제. 그러니까 이제 복지 문제 굉장히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다 예산 문제로 등치시켜 버리면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면 실제 지금 현재 돌봄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돌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서플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많은 노력들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의료하고 기본적 돌봄이 잡아지지 않으면 붙잡고 있지를 못하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하남에서 이제 근무를 했으니까
제가 노인 요양 돌봄을 받고 그 다음에 일종의 어린이집 같은 특노소,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를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주말. 그러니까 이제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인데 금요일 저녁에 가보면 상이 차려져 있어요. 토요일치하고 일요일치가. 이해되죠? 밥솥도 바로 그 상 옆에. 그래가지고 침대 밑에다가 딱 요양보호사가 놔뒀어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는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밤 시간. 어찌되었든 이제 2만 명 중에서 와상적 누워서 생활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약 한 3천에서 5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요양원에 입원할 수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입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가정에 그냥 어르신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누가 해야 되겠어요? 가족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부담도 만만치가 않죠. 그 다음에 의료 문제가 있죠. 병원에 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제된 사회적 어떤 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 아무튼 다양한 실험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부천 같은 데는 일종의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대한가족을 만든다든가 부산 그 반송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언급했던 대한가족 그래가지고 또 한 40가족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게는 3명, 많게는 7명 이렇게 하면서 영국 그 서클 운동 같은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뭐 이런 형태가 이제 그런 맹아적 어떤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뭐 줄임말 할 게 있을까요? 마이크 있으니까 주세요. 마이크가 있어서 제가 마이크 있어서 제가 질문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돌봄 관련된 교육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돌봄 주제가 의미가 있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이제 광고면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노인도 있다 이렇게 정리됐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아이돌봄 이쪽으로 했었고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이 바로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주제라는 어떤 생각이 조금 들고 반면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제도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에서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면 돌봄을 받고 또 늙고 또 병원 가고 또 죽음에 이르는 것들이 모든 어떤 인간이 동등하게 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면 돌봄도 굉장히 가치 있는 부분이고 또 병원에 대한 의료에 대한 이런 서비스도 저는 가치 있다라고 조금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돌봄을 경제적인 이런 어떤 논리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 같은 경우도 좋을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풀었거든요. 이번 코로나 때 실제로 왜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힘든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대1로 케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어요.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뭐 체제식으로 이렇게 묶었었던 거죠. 실제. 화면에 이제 코로나 때 힘들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자리 차원에서 또 접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악순환이 되는 어떤 부분들, 단순히 그분들이 활동보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교육을 받고 그분들을 케어하는 이런 형식들,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바람직하냐? 오늘 돌봄, 아이돌봄도 마찬가지거든요. 최소한의 80시간 교육을 받고 20시간 실습을 하고 현장에 가서 그 아이들을 케어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요양보호사도 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돌봄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그만한 어떤 돌봄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러면
돌봄에 대한 어떤 질들을 한 번 정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돌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이런 인식들도 바꿔져야 되지 않나. 왜 그분들의 아니 돌봄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 그 일을 담당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과 신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만들어주면 되는데 언젠가 저희들도 돌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최상의 어떤 돌봄에 받는다라고 그러면 좀 흔히 말하는 뭐 일련 과정이 되든지 예를 들어서 돌봄 안에서도 아이들 돌봄, 뭐 장애 돌봄, 노인 돌봄 이렇게 조금 나눠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싹 다 돌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질적인 어떤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노인의 문제를 꼭 노인식이 풀려고 하니까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청년들이 풀어주고 중년, 저희 같은 중년들이 풀어줘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저희들이 다른 이런 토론이라든지 연구 모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했었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의 문제는 노인 전에 직접 중년들이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도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어떤 그분들도 노인이 되니까 충분히 그 정도도 혜택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들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많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프고 아이가 아프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죠? 아이들한테 달려가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노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도 관심을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조금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도 들고 아까 노인분들의 어떤 질적인 부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태어난 분들이 부모 되어서 태어난 분은 없거든요. 전부 다 이제 아이 낳고 이제 부모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 교육을 법제하라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노인들도 노인 되기 전에 노인 직전 교육 받고 오십시오 받으면 노인 이렇게 수용증을 주든지 그래야지 좀 되지. 노인 되면 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로 혁신 사상 때문에 대우 받으시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래야지 노년기에 좀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것들 특히 이런 수가 부분들 좀 아셔야지 불러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들 그냥 저희 이제 다른 그룹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막 했던 것들 그냥 투명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질의 플러스 자기 견해, 자기 생각 이렇게 가고 있어서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의하자 지시율의 브레이크죠. 최혜영 정책위원장님이 계신데 위원장님 옆에 함께 오시는 새롭게 함께 오신 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돌봄이란 제 어머님이 실질적으로 좀 요양보호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신데 많이 힘들어하시지 않으실까요, 제 어머님은? 근데 이 노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사실 국가의 문제잖아요.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민간에 많이 넘어있는 상태 속에서 보면은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그런 게 벌이의 수단이긴 맞는데 또 그마저 또 그게 벌이의 수단이 안 돼버리면 그마저도 그 사람들이 이익 창출이 안 된다면 안 할라요. 해버리면 그마저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분명히 전부 다 간에서 하기에는 현재 무리도 있고 예산 비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집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차선인데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든 빨리빨리 국가에서 제일 좋은 서비스를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그게 어렵다면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인권적인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노인들 돌봄을 당하시는 노인분들.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 지금 거의 100세가 되셨는데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치매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요. 살아있는 자체가 본인한테 엄청난 고통일 것 같은데 보고 계시면 그마저도 없으면 또 가족들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뭐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차선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인권적인 부분들이나 처우 부분들은 차차 어떻게든 이제 이런 이슈들 하나하나로 개선시키고 나아가면 좀 방향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9시 정도까지 이 공간을 다 정리하고 나가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9시인데 이렇게 보면 한 2분 정도 더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사람은 여기 대부분 50대를 넘어선 것 같은데 40대 후반이나 50대를 넘어선 것 같은데 젊은 분들도 와 계셔요. 아까 보니까 너무 고마웠는데 다 이 공간을 또 차장님 도와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차장님 친구분들이신 거죠? 네, 두 분 중에 한 분 말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 막걸리 빨리 먹으러 가자. 사실 옆에 있는 친구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샌드위치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데가 약간 노인 일자리 사업 예비 사업장 같은 그런 데거든요. 그래가지고 돌봄 이런 것도 있지만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노인 스스로 뭔가 하게끔 아까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기저귀도 힘들지만 혼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까 약간 뭘 하기 힘들지만 혼자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으면은 노인들도 이렇게 자존력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나 이런 얘기 아까 하셨는데 저희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할머니들이 아침에 샌드위치를 싸러 오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핸드폰을 사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내가 갈 곳이 없는데 갈 곳이 생겨서 너무 좋다. 뭐 이런 말씀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정부나 이렇게 국가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할머니들 6분, 7분 오시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정말 핸드폰도 샀고 갈 곳 있어서 좋고 할 거 없으면 오세요. 그냥. 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냥 돈을 안 받더라도. 그리고 막 장사가 안 되면 아직도 주문 안 들어왔냐고 막 걱정해 주시고 막 그냥 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근처에 이렇게 사시는 마을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경로당에서 이제 파가 나뉜다고 하셨는데 그 경로당에 나뉘신 분도 같은 입자리에 오면은 다 친해지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저 장소 이름이 되게 익숙한 거예요. 저희한테 혹시 주문 받아 가시지 않았는지. 약간 복지센터에서 많이들 주문해 주시거든요. 저희가 좋은 기업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 친구도 노인복지센터에 일하니까. 제가 일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일단 사무실에서 업무 좀 보고 복지관 돌아가는 거 그냥 좀 보는 정도거든요. 좀 더 생각나시면 해주세요. 생각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쓰신가요? 네, 생각이 났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끊긴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딱 한 분 정도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한 부분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 우리 참여지식의 정책 브레인이신 최영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는가. 또 참여지식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받아 안고 해결해 가야 할 것인지
이런 좀 큰 시각에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조금 불편했던 것이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질 않아가지고 저는 돌보고 싶었었는데도 그래서 좀 마음이 계속 의식이 좀 불거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그 돈 이야기를 피한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포기하자는 얘기고 그럼 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 사람이 3만 원씩만 더 내면은 우리 무상 의료가 됩니다. 3만 원이면 9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잉 의료와 사무장병원에서 지금 수가로 지금 세고 있는 돈이 한 3조에서 4조 정도로 세고 있어요. 그 돈만 해도 우리가 거의 돈 내지 않고 노인 의료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조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 구조를 자본주의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공구조로 사회적으로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150만에서 우리 광주가 150만이라고 했을 때 800여 명 정도의 지금 돌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5천만이고 그러니까 뭐 한 10% 정도 하면은 500만 정도 되면은 우리의 뭐 한 25배, 30배 정도 된가요? 뭐 대충 계산해 보면은 연봉 4천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약 9조면 됩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구조 속에서 잘못된 구조 속에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좋은 세상이 오면 그런 구조들 다 파악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좀 믿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산을 사실 하고 있어요.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는데 왜 되지 못하냐면 그 사람들이 아직 힘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수상적으로 아름다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바꿔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짤막하지만 그 책 중에 명작이 하나 있어요. 제2수환도로 가는 공정경제라고. 그 책에도 잠깐 이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왜냐면은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럼 일자리 창출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이런 돌봄, 뭐 사회 서비스 이런 곳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줘야죠. 돈을 많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논의들은 뭐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역시 그 차별치유의 정책위원장님답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종민 우리 사회복지위원장님의 이 제공하신 그 위대한 정신과 그리고 우리 정책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그 현실적인 어떤 대안의 어떤 조건들 이걸 잘 버무려서 차별 제11이 노인 돌봄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좋은 정책들을 만들고 제안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어서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신 분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시고 마무리 발언까지 하면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광주도 이제 한 100여 곳에 노인 요양원이 있고 약 한 500군데 정도의 제가 노인 센터 이런 센터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 여기가 이제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던 간에 여기가 그래도 돌봄의 가치를 갖고 그 다음에 공공성을 부여잡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이제 그분들을 지원하고 끌어올리는 이제 이런 작업과 뭐 이제 그 이전에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수준이 돌봄 수준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어떤 돌봄의 가치라는 것이 특히나 이제 거기에 어떤 종사자들이 실제 좋은 돌봄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 또 우리는 시민단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